우리 엄마 좀 꺼내주세요. 비에 젖은 작은 아이의 외침이 섬 전체를 울렸습니다. 밤새 몰아친 폭풍 속 4살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저택의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갇힌 엄마를 구해달라며 울부짖는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 더 깊게 윤태강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 순간 현관 불빛 아래에서 아이를 본 태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5년 전 폭풍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딸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어쩌다 5살의 모습 그대로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섬의 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남해시 외곽의 반지하 방은 늘 축축했습니다. 이서연 30살. 창문 틈으로 비릿한 바닷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4살배기 아들 정우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어요.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미열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목 아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정우. 내일 약 사줄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값조차 빠듯하다는 걸요. 식탁 위엔 지난달부터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걸 보면서도 서연은 그저 서랍 깊숙이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3달 전 공사장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거든요. 병원비 독촉 전화만 하루에 5통씩 걸려왔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버텼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를 수백 개씩 닦아내다 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습니다. 잠은 버스 안에서 쪼개서 잤어요. 편의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30분,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40분. 고개를 떨구고 눈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종점이었죠. 정우는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낡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엄마가 빌려온 헌책을 뒤적이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문을 두드려 김치 몇 조각이나 밥 한 공기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애 혼자 두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죠. 엄마 언제 와요? 정우가 전화기 너머로 물을 때마다 서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방이야,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하지만 금방은 늘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우는 이미 방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작은 몸을 들어 이불 위에 눕히면서 서연은 매일 밤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식당 일을 마치고 시청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산양섬 별장 관리인 모집, 숙식 제공, 장기 근무 우대.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필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성실함, 청결, 간단한 요리 가능. 특별한 자격증도 경력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4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정우가 기침하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것.
곰팡이 냄새 대신 바다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서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산양섬 관리인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걸 말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담당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기 근무를 원한다면 가족 단위가 더 안정적이라고 했죠. 내일 새벽 배가 출발합니다. 올 수 있겠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작은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아이 옷 몇 벌, 감기약, 칫솔, 수건.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가물가물한 남편과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정우를 깨웠어요. 정우야, 일어나. 우리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야 해. 지금요? 밤인데요. 응, 지금. 엄마랑 배 타러 갈 거야. 바다 보러 가는 거야. 정우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라왔죠. 새벽 5시 남해안 선착장. 안개가 낮게 깔린 바다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엔진 소리는 낡고 묵직했지만 서연에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가씨, 산양섬 가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선장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짐을 받아 실었어요. 정우는 처음 보는 배에 신이 나서 작은 구명조끼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기 물고기 있어요. 그래, 우리 정우. 바다엔 물고기가 많단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반지하 방도, 빨간 독촉장도, 끊긴 전화벨 소리도, 곰팡이 냄새도, 밤새 졸음과 싸우던 편의점 불빛도 모두 뒤에 남겨지는 느낌이었죠.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빚도, 월세도, 약값도, 독촉 전화도, 모든 계산이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때렸지만 손끝은 점점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견디기만 하는 삶은 이제 끝이야. 정우가 웃을 수 있는 집, 따뜻한 집. 배는 파도를 가르며 산양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바다가 노래해요.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환영 노래 불러주는 거야.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빛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산양섬 선착장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서연이 가장 먼저 느낀 건 고요함이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전혀 없었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각진 얼굴.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짐을 확인하듯 서연과 정우를 훑어봤습니다. 장기훈입니다. 이곳 관리 책임자죠.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아이까지 동반이라고 들었는데 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장기훈의 시선이 정우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말썽 부리면 곤란합니다. 여긴 조용한 곳이거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우는 엄마 뒤에 바짝 붙어서 낯선 남자를 올려다봤죠. 선착장에서 저택까지는 해송 사이로 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나무 사이로 바다를 등진 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별장은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정원은 넓었지만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 있었고 현관 앞 화단엔 시든 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메아리가 돌아왔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장기훈이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2층 거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윤태강 61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에코라인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25년 전 폭풍 속 해상사고로 아내와 5살 딸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수습됐지만 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처리로 끝났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도시를 떠나 섬에 들어온 거였죠. 윤태강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윤태강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그러다 정우에게로 눈길이 옮겨갔습니다. 아이가 있군요. 네, 4살입니다. 폐 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윤태강은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바람이 새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커튼은 반쯤 닫혀 있어서 어두웠어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간이었죠. 장기훈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기본 업무는 청소, 세탁, 간단한 식사 준비, 정원 관리 보조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협의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출입 관련해서는 제게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자 반입이나 우편물도 모두 제 확인을 거치죠. 섬이다 보니 규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장기훈의 설명은 정확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여기선 모든 게 자신의 허락 아래 움직인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 같았죠.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윤태강이 입을 열었습니다. 섬은 외로운 곳입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래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래 머무를수록 좋습니다. 그 말에 윤태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장기훈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연은 그걸 느꼈습니다. 방을 안내해 드리죠. 장기훈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1층 끝쪽에 작은 방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서연의 방, 다른 하나는 정우 방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짐 정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녁은 7시에 주방에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장기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서연은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엄마, 바다다. 바다 진짜 크다. 그래, 우리 정우. 여기서 매일 바다 볼 수 있어. 서연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던 회색 담벼락과는 너무나 달랐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주방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장기훈이 준비해둔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맛은 평범했지만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식사 준비는 제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장님 식성은 담백한 편이시고 특별히 싫어하는 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장기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죠.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지만 정리가 엉망이었어요. 조미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고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죠. 내일부터 하나씩 정리해야겠다. 밤 정우를 재우고 서연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면서도 편안한 소리.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의 숨소리 같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기훈이었어요. 그는 1층 창고 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흔들어 보고 창문을 한 번씩 점검했죠.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이. 서연은 커튼 사이로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직감이었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장기훈의 행동엔 뭔가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해졌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자. 여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야. 눈을 감자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한편 2층 서재에서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장기훈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 됐네. 새로운 관리인 괜찮아 보이던가요? 윤태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군. 섬은 외로운 곳입니다. 대부분 석 달을 못 버티죠. 그래도 윤태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두운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장기훈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외부인이 섬의 공기를 바꾸는 건 안 돼. 그의 손엔 출입 기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관문이 자신의 손을 거치는 구조. 물자, 우편, 정산, 출입. 장기훈은 실질적으로 이 섬의 문지키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변화를 막아야 했죠. 첫 주는 쓸고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주방부터 정리했어요. 싱크대 아래 묵은 때를 벗겨내고 환풍기 필터를 분해해서 삶았죠. 냄비마다 눌어붙은 자국을 긁어내고 식기장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는 모두 버렸어요. 냉장고도 비우고 소독했죠. 해조향이 밴 주방을 삶아내듯 정리하니 비로소 사람이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엄마, 저는 뭐해요? 정우는 마당에서 놀아. 저기 솔방울 있지? 그거 주워서 바구니에 담아봐. 네. 정우는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허락받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죠. 거실도 하나씩 손을 댔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를 닦고 커튼을 걷어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오자 오래된 공기가 빠져나갔죠. 책장도 정리하고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온실도 확인했어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노란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물 주는 시간이 불규칙했던 것 같았어요. 서연은 환기 루트를 바꾸고 지지대를 보강했죠. 이 나무들 관심이 필요했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멸치로 육수를 우려내고 잔치국수를 삶았습니다. 계란도 부쳐서 고명으로 올렸죠. 간단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저녁 준비됐습니다. 윤태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더니 동작을 멈췄어요. 이 맛,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윤태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맛이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윤태강은 한동안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정우가 옆에서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죠. 면이 춤춰요. 그 말에 윤태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하나로 식탁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어요. 많이 드세요. 서연이 계란전을 더 올리자 윤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 장기훈이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자주 서연 쪽으로 향했죠.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거실 낡은 전등 높이를 조절했어요. 너무 높아서 어두웠던 공간이 환해졌죠. 식탁 중앙엔 마당에서 꺾어온 작은 들꽃을 병에 담아 놓았습니다. 저게 뭐냐? 윤태강이 물었어요. 들꽃입니다. 마당에 예쁘게 피어 있어서 가져왔어요. 윤태강은 한참 꽃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노란 꽃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엔 된장국과 구운 고등어를 차렸습니다. 점심엔 김치찌개와 두부조림을 만들었죠. 저녁엔 미역국과 제육볶음을 올렸어요. 매일 다른 반찬, 정갈한 상차림. 박물관 갔던 거실은 조금씩 사람 체온을 얻어갔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군요. 윤태강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소?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우는 날마다 마당에서 놀았어요. 솔방울을 줍고 조약돌을 모으고 갈매기를 쫓아다녔죠. 윤태강은 가끔 창가에 서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군요. 네, 다행히 여기 오고 나서 감기도 나았어요. 바다 공기가 좋아서 그렇겠지. 대화는 짧았지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때부터 장기훈의 동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는 2층 서재나 창고 쪽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거실 체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연이 청소를 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그는 자주 나타났어요. 물자 발주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 정리 상태 점검하겠습니다. 정산 서류 확인 좀 하죠.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어요. 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장기훈은 창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물쇠를 점검하고 출입 기록을 직접 회수했어요. 내가 관리하던 공기가 바뀌고 있어. 불쾌함과 위기의식이 얇은 가시처럼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윤태강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식사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 수고했소 같은 말이 떨어졌죠. 예전엔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장기훈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변화는 자신의 권력을 흔드는 첫 신호라는 걸. 하지만 겉으로는 늘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규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거실, 정리된 주방, 환기되는 온실, 웃음소리 나는 마당. 박물관 갔던 공간이 사람 사는 집이 됐어요. 정우야, 저녁 먹자. 네, 엄마. 정우가 마당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엔 조약돌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봐요, 할아버지. 예쁘죠? 윤태강은 조약돌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내일 더 주울게요. 그 순간 장기훈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 윤태강의 미소, 따뜻한 밤 냄새. 모든 게 그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는 천천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수년간 쌓아온 거래 기록, 정산 내역, 비밀 계좌. 내가 지켜온 이 자리를 누구한테도 내줄 순 없다. 장기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변화를 막는 방법은 하나. 외부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도 정면 충돌이 아닌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한 번에 5점이면 충분해. 외부인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난다. 그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정우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온 게 잘한 일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서연은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정리해도 될까요? 창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장기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필요 없는 건 버려도 되겠죠?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윤태강에게 허락을 받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오래된 가구들, 낡은 상자들, 쓰지 않는 공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닦아서 제자리에 놓고 버릴 건 따로 모았어요. 정우도 옆에서 작은 상자들을 옮기며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정우가 구석에서 포장지 바스러진 상자 하나를 끌어냈어요. 어디 보자.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액자 한 점이 들어 있었어요. 유리에 먼지가 쌓였지만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중년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이 웃고 있었죠. 서연은 사진 속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강 회장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옆에 선 여자는 아마 부인이었을 거고 아이는 딸이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왼쪽 눈가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서연은 자신의 눈가를 더듬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있던 점. 우연이겠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이 사진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두자. 소중한 것 같아. 서연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상자에 담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정우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엄마, 목 아파요.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있었어요. 우리 정우 괜찮아. 물 마실까? 네. 서연은 물을 먹이고 아이를 안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칭얼거리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어요. 엄마, 노래 불러줘요. 알았어. 서연은 오래전부터 입에 붙은 자장가를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정우가 조금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노래를 불렀죠. 자신도 어릴 적에 들었던 것 같은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노래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방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래를 멈추고 숨을 죽였죠. 정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한참 후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소리가 들렸어요. 윤태강이었습니다. 그는 2층 복도에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25년 전 잃어버린 5살 딸에게 해질녘마다 불러주던 노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민지야. 윤태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이름. 25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름.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기록철. 폭풍, 전복, 실종. 25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윤태강은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사고보고서, 수색기록, 해경문서, 그리고 뒷장에 접힌 작은 사진 한 장. 5살 딸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아이. 왼쪽 눈가에 점이 선명했어요. 설마. 윤태강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매, 코, 입술, 그리고 눈가의 점. 그럴 리가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장가.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를 서연이 불렀다는 것. 우연일까요?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확인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저 우연이라면?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태강은 바닷가를 홀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어요. 물비늘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죠. 민지가 살아있다면 지금 30살이 됐겠지. 서연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목덜미의 점도, 그 자리도. 윤태강은 걸음을 멈췄어요. 어제 서연이 정원에서 일할 때 바람에 머리카락이 젖혀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목덜미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별 모양의 점. 민지에게도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쇄골의 흉터. 며칠 전 서연이 몸을 숙여 화분을 옮길 때 셔츠기 사이로 왼쪽 쇄골에 가느다란 흉터가 보였어요. 폭풍이 오던 그날 밤, 민지는 유리 파편에 베었었습니다. 왼쪽 쇄골 근처를. 그 자리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윤태강은 주먹을 쥐었어요. 확인해야 해. 제대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점심 후 윤태강은 서재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공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샘플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내일 빗을 하나 보내겠네. 그리고 내 모발도 함께.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네. 비밀로 부탁하네. 전화를 끊고 윤태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눈치채면 안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지라면.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을 견딜 수 있을까요?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바람만이 대답 없이 불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서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윤태강은 서연의 방 청소가 끝난 후 조용히 그곳에 들어갔어요. 화장대 위에 놓인 빗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머리카락도 함께 봉투에 담아 비서에게 건넸죠. 조용히 부탁하네. 결과는 나한테만.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서는 오전 배편으로 육지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윤태강에게 그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지내야 했지만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일로 시간을 버티기로 했어요. 회장님, 태양광 패널 각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접 하겠네. 윤태강은 정원으로 나가 패널 각도를 하나하나 손봤습니다. 온실 지붕의 낡은 슬레이트도 교체했어요. 서연이 사다리를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할까요? 아니요, 괜찮소. 조심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우는 옆에서 공구 이름을 외우며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드라이버예요? 그래, 플러스 드라이버란다. 저도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윤태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태강의 식사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예전엔 10분이면 끝나던 식사가 이제는 30분씩 걸렸죠. 오늘 미역국 맛이 일품이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요리는 언제 배웠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윤태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우가 옆에서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맞아. 윤태강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장기호는 기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어요. 윤태강이 아이를 보는 눈빛도 달랐죠. 예전엔 불편해하던 윤태강이 지금은 정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위험해. 장기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외부인이 회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착장 통신함을 점검하는 척하며 외부 전화선을 1회선으로 축소했습니다. 긴급 상황 외에는 외부 연락이 어렵게 만든 거죠. 발전기실에도 들렀어요. 연료 입고는 언제입니까? 관리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로 미루게. 아직 여유 있어. 하지만 폭풍 시즌이. 내가 판단하겠네. 장기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폭풍이 오면 섬은 더 고립된다. 그때가 기회야. 그는 날씨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나흘 후 강한 저기압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장기훈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충돌은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필요한 건 평판 훼손. 한 번의 오점이면 외부인은 스스로 떠난다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무엇을 써야 하나? 그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꺼내 천천히 열자 고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윤태강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었죠. 그 중에서 은목걸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세한 은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돌아가신 윤태강의 부인이 매일 하던 것이었어요. 장기호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그는 금고를 닫고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죠. 섬이 고립되었을 때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며칠 후 저녁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날씨 예보대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죠. 내일부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온실 덮개는 점검했소? 네, 오늘 오후에 확인했어요. 잘했소. 윤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훈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으론 계산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그때 움직인다. 식사가 끝나고 장기훈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은목걸이를 만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날 밤 윤태강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정도 남았어요. 만약 정말 민지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숨이 막혔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폭풍과 함께 보이지 않는 위험도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우를 재우고 있었어요. 엄마, 바람소리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튼튼한 집에 있잖아. 그럼 안전한 거죠? 응, 안전해.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조용히 덫을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 본격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파도는 방파제를 넘나들었어요. 섬은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죠. 오늘 배편은 결항입니다. 장기훈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운항하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이틀은 걸릴 겁니다. 저기압이 강하거든요.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부 연락은 가능한가? 전화선 한 회선은 살아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쓸 수 있죠. 장기훈의 대답은 침착했어요. 식사 후 서연은 온실 점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창문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정우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밖에 못 나가요? 오늘은 바람이 세서 안 돼. 내일 날씨 좋아지면 나가자. 알았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천둥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죠. 장기훈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모두가 실내에 머물고 윤태강은 발전기와 기상무전으로 분주한 시간. 그는 주머니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 중이었고 정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죠. 장기훈은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스웨터 몇 벌이 접혀 있었어요. 장기훈은 은목걸이를 스웨터 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찾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위치였죠. 이제 시작이야. 그는 방을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윤태강은 서재에서 기상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발전기 소음도 들렸죠. 회장님, 무슨 일인가? 귀중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태강의 손이 멈췄어요. 귀중품? 금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입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장기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물건인가? 부인께서 생전에 매일 걸으시던 은목걸이입니다. 윤태강의 얼굴이 굳었어요. 확실한가? 금고를 확인했는데 보석함에 없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다른 곳에 옮기셨는지. 내가 건드린 적 없네. 윤태강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없었나? 며칠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정기 점검할 때 확인했거든요. 장기훈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어요.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거세지고 있었죠. 기상무전에서는 계속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확인하라. 짧은 대답이었지만 장기훈에게는 충분했어요. 알겠습니다. 장기훈은 물러났습니다. 윤태강은 발전기 점검과 폭풍 대비로 정신이 없었고 장기훈은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저녁 무렵 장기훈은 경비 2명과 함께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서연 씨. 장기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네.
회장님의 귀중품이 사라져서 잠시 방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서연은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기훈과 경비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경비들이 여기저기 헤집기 시작했어요. 장기훈이 지시했어요. 이쪽 서랍도 확인해 보세요. 구석구석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들이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스웨터가 접혀 있었죠. 그가 스웨터를 들어 올리자 은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경비들의 눈이 커졌어요. 방안 공기가 쩍 갈라졌어요. 서연이 복도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눈이 장기훈 손에 든 은목걸이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 건 설명 좀 해주시죠. 장기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제 방에 왜 그게 있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금고에 있던 건데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장기훈은 목걸이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정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당혹감이 뒤섞였죠. 정우가 옆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우야, 괜찮아. 서연이 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장기훈이 막아섰습니다. 폭풍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상 임시보관실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시보관실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회장님께 보고 후 결정하시겠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장기훈이 정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안 돼요. 서연이 정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규정입니다.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경비 둘이 서연을 막아섰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정우야. 서연이 다시 소리쳤지만 경비들이 그녀를 끌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정우가 울부짖으며 뛰어가려 했지만 장기훈이 아이를 꽉 잡았어요. 서연은 정원 끝 임시보관실로 끌려갔어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환기도 잘 안 됐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조사 끝나면 결정될 겁니다. 경비가 문을 닫았어요. 자물쇠 소리가 철컥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손목은 문고리를 잡아당기다 멍이 들 정도였죠. 한편 거실에서 장기훈은 정우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 조용히 있으면 엄마 빨리 볼 수 있어.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 장기훈은 무표정하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천둥이 울렸어요.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죠. 아이는 무서웠지만 엄마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깥에서 첫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우가 수평선을 지웠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붕을 흔들고 천둥이 연거푸 울렸죠. 섬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정우는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장기훈은 2층으로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비들도 보이지 않았죠.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흐느꼈어요. 엄마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억울하게 끌려간다는 것만 알았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죠. 엄마.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천둥이 무서웠어요. 평소라면 엄마가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줬을 텐데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어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죠. 정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어딘가 저 밖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앉았어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톱을 물어밀기도 했죠.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야 해. 윤태강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우와 놀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라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죠. 계단은 어둡고 높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천둥이 또 울렸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었죠. 정우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하지만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할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강이 책상 앞에 앉아 기상무전을 듣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장기훈은 보이지 않았죠. 정우와 윤태강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우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는 윤태강에게 달려갔어요. 윤태강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우야, 왜 우니? 무슨 일이냐? 정우는 윤태강의 옷을 붙잡고 울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느낌이 목을 막았죠. 진정하렴. 천천히 말해봐. 윤태강은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엄마 창고에 갇혔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태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라고? 창고요. 장기훈 아저씨가 엄마를 데려갔어요. 아이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윤태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창고니? 정원 쪽이요. 밖에 있는. 정우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끌려가는 걸 봤고 지금 어딘가 갇혀 있다는 것만 알았죠. 윤태강은 일어서서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가 데려올게. 정말요? 엄마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럼. 약속한다. 윤태강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네. 윤태강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을 지나 정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죠.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정원길을 따라 걸었어요. 진흙이 신발에 묻었고 빗물이 옷을 적셨죠. 정원 끝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임시보관실이었어요. 원래는 공구나 비료를 보관하던 창고였죠. 윤태강이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자물쇠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태강은 자물쇠를 살펴봤어요. 이건 새 거야. 원래 임시보관실에는 간단한 걸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튼튼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교체한 것이었죠. 내 지시 없이 이런 자물쇠를. 윤태강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이서연 씨, 살려주세요. 윤태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행거 파이프를 꺼내 자물쇠 고리에 끼워 넣었죠. 힘을 주었습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갔어요. 고리가 비틀어지며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 더 힘을 주자 철커덕 소리와 함께 고리가 꺾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엔 문고리를 잡아당기다 생긴 멍이 있었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 훔치지 않았습니다. 윤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먼저 꺼내는 게 우선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윤태강이 재빨리 팔을 받쳐줬어요. 괜찮소?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비에 젖었지만 자유로웠죠. 정우는요? 서재에 있소. 안전하니 걱정 말고.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려갔어요. 둘은 정원길을 따라 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기훈이었어요. 그는 2층에서 내려오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윤태강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내 허락도 없이 왜 자물쇠를 교체했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사람을 가두는 게 안전인가? 윤태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게스트룸으로 가시오. 윤태강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정우도 데려오겠소. 담요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겠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게스트룸으로 향했어요. 장기훈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태강은 2층으로 올라가 정우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정우가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야.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젖은 옷이 아이에게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어요. 윤태강은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음목거리가 서연의 방에서 나왔다는 것, 하지만 무단으로 교체된 자물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람을 가둔 것. 이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윤태강은 서재로 돌아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출입기록부, 물품관리대장, 금고로그.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폭풍은 여전히 거셌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비서가 밀봉 봉투를 들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은 밤새 지나갔고 바다는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어요. 첫 배편이 간신히 운항할 수 있는 날씨였죠. 윤태강은 서재에서 밤을 샜습니다. 책상 위엔 각종 장부와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입기록부, 물품관리대장, 금고 접근 로그. 밤새 하나씩 확인한 흔적이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들어오게. 비서가 밀봉 봉투를 건넸어요.
윤태강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의 눈이 결과 수치로 향했습니다. 부녀 일치 확률 99.99%.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태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서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민지야.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5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 매일 밤 꿈에서 찾아 헤매던 아이.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감춰온 눈물이 흘러내렸죠.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윤태강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서연이 왜 그 목걸이 때문에 누명을 썼는지, 누가 그것을 그녀의 방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태강은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창고 정리를 하면서 작은 메모지에 적어둔 기록이 있었어요. 그녀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메모해뒀던 거죠. 윤태강은 그 메모지를 찾아냈습니다. 페인트 같은 품목, 중복 발주, 업체 스티커 다름, 날짜는 겹침, 출입 기록과 맞지 않는 반입 날짜. 간단한 메모였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윤태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산 원장과 거래 명세서를 모두 가져오게. 선착장 반입 대장도. 그리고 본사 격리부에 연락해서 지난 25년간 회장 개인 경비 지출 내역과 에코라인 운영비 관련 서류도 전부 받아오게. 25년이면 상당한 분량인데요. 다 필요하네. 서둘러 주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움직였어요. 몇 시간 후 서류 더미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윤태강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섬 관련 물품 발주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품목이 한 달 사이에 2번 주문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페인트, 시멘트, 목재, 철물. 거래 명세를 보니 단가도 이상했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났어요. 윤태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반입 대장이었어요. 실제로 섬에 들어온 물품을 기록한 것이죠. 대조해보니 발주 내역과 맞지 않았습니다. 발주는 2번 됐는데 반입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허위 발주, 중복으로 발주하고 단가를 부풀려서 실제로는 한 번만 물품을 들여온 것.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공사 내역도 의심스러웠어요. 온실 수리비가 작년에만 3번 청구됐는데 실제로 온실은 방치되어 있었죠. 발전기 정비, 방수 공사, 태양광 패널 교체 모두 유령 공사였습니다. 업체명도 수상했어요.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고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실체가 불분명한 곳들이었습니다. 윤태강은 본사에서 받아온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장기호는 에코라인 창립 때부터 윤태강의 측근이었어요. 25년 전 사고 이후 윤태강이 섬으로 들어올 때도 함께 따라왔죠. 회장의 개인 비서이자 섬의 관리 책임자. 그는 윤태강의 모든 개인 경비와 회사와의 연결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회장 개인 경비 지출 내역을 살펴봤어요. 의료비 항목이 매달 100만 원씩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강은 건강했고 병원을 간 적도 거의 없었어요. 회장 개인 자문료 명목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투자 자문. 하지만 윤태강은 섬에 은둔하며 그 어떤 자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횡령한 금액이 자그마치 6억 원 정도였죠.
에코라인 본사 운영비도 수상했습니다. 장기훈은 회장 비서실 명목으로 본사와 연결된 각종 비용을 관리했어요. 회장실 운영비, 시설 유지비, 보안 용역비. 하지만 윤태강은 25년째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사실상 비어 있었죠. 그런데도 매달 500만 원씩 운영비가 청구되어 있었어요. 25년간 합산하면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접대비 항목도 있었어요. 회장 명의로 매달 몇백만 원씩 청구되었는데 윤태강은 누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윤태강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장기훈 개인 계좌와 이 업체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게. 차명 계좌 흐름도 조회하고. 알겠습니다. 비서는 밤새 작업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프린터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기훈 명의 계좌 5개, 그의 가족 명의 계좌 3개, 그리고 유령업체 12곳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회장 개인 경비로 청구된 돈이 유령업체로 흘러갔고 거기서 다시 차명 계좌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기훈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선물품비, 회장 의료비, 자문료, 본사 회장실 운영비, 접대비 모든 경로에서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죠. 윤태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총액을 합산해 보니 30억 원이 넘었어요. 조금씩 꾸준히 교묘하게 빼돌린 금액이었습니다. 장기훈은 윤태강이 섬에 은둔하면서 회사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회장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니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면 됐던 거죠. 창립 때부터 함께한 측근이라는 신뢰, 섬까지 따라온 충성심, 그 모든 것 뒤에서 그는 완벽한 횡령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25년 동안 말이죠. 다음은 섬 고립 전략의 증거였습니다.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 외부 전화선이 한 달 전에 한 회선으로 축소되어 있었어요. 장기훈의 지시였죠. 명목은 유지비 절감이었지만 실제로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발전기 연료 입고도 계속 미뤄져 있었어요. 폭풍이 오면 섬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윤태강은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금고 접근 로그였어요. 음목거리가 사라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오후 3시 금고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금고를 연 사람은 장기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훈은 며칠 전까지는 있었다고 말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태강은 자물쇠 교체 기록도 확인했어요. 임시보관실 자물쇠가 교체된 날짜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장기훈이 경비에게 지시해서 바꾼 것이었죠. 명목은 노후 교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출입 기록도 수상했어요. 서연의 방에 장기훈이 들어간 기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연이 주방이나 정원에서 일할 때였어요. 증거 조작,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기훈은 25년간 횡령을 해왔어요. 선물품 중복 발주, 단가 부풀리기, 허위 공사, 회장 개인 경비 조작, 본사 운영비 착복, 유령업체,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죠. 그리고 서연이 섬에 오면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창고를 정리하고 윤태강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섬을 고립시키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녀를 감금했습니다. 우연도 오해도 아니야. 윤태강은 서류를 정리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가두고 숫자를 훔친 자는 여기서 끝낸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해경에 연락하게. 그리고 이 자료 사본을 모두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윤태강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면이 남았습니다. 장기훈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윤태강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돌아왔다. 그리고 진실도 드러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래된 거짓을 끝내야 했죠. 새벽 바람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윤태강은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장기훈의 방은 2층 끝 북쪽 창이 있는 곳이었죠. 윤태강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열려 있었죠.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죠. 도망치려는 작정이었죠. 윤태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착장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빛이었습니다. 윤태강은 서둘러 서재로 돌아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선착장으로 가세. 장기훈이 도망칠 것 같네. 알겠습니다. 둘은 손전등을 들고 별장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죠. 정원을 지나 해송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지만 윤태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선착장이 보였어요. 장기훈이 작은 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발밑엔 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출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발전기 예비 부품 긴급 반입이었죠. 어디 가는 길인가? 윤태강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장기훈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회장님, 새벽부터 급한 일이라도 있나? 윤태강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장기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발전기 부품이 긴급히 필요해서요. 어제 폭풍 때문에. 거짓말 그만하게. 윤태강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네. 자네가 25년간 해온 일들. 장기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태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선물품 중복 발주, 단가 부풀리기, 허위 공사, 본사 운영비 착복, 회장 개인 경비 조작, 유령업체, 차명 계좌. 장기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30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더군. 조금씩 꾸준히 교묘하게. 윤태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장기훈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이 섬은 무너집니다. 뭐라고? 회장님은 2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사도 섬도 모두 제가 관리했죠. 제가 없었다면 이곳은 진작 폐허가 됐을 겁니다. 목소리엔 자기 정당화가 섞여 있었어요. 윤태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관리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내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자네는 그걸 기회로 삼았어. 저는 그리고 서영까지 모함했지. 은목걸이를 훔쳤다고. 윤태강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어요. 금고 로그를 봤네. 자네가 사흘 전에 열었더군. 그리고 서연의 방에 넣었지. 장기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물쇠도 무단으로 교체했어. 사람을 가두려고. 회장님이 그 여자를 믿기 시작했고 저는 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장기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가두고 거짓 증거를 심었다? 윤태강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신뢰를 배신했네. 25년을 함께한 시간도 내가 자네를 믿었던 것도 모두. 장기훈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방파제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경 선박이었어요.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죠. 설명해보게. 윤태강은 서류를 장기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부 대사표, 계좌 흐름도, 자물쇠 교체 로그, 경비 동선 기록, 그리고 은목거리 위치 사진. 장기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부인할 수 있겠나? 윤태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선착장에 내렸어요. 비서가 그들을 안내했죠. 윤태강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대원이 장기훈을 보며 물었어요. 본인이 장기훈입니까? 장기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태강이 서류를 해경 대원에게 건넸어요.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횡령, 증거 조작, 불법 감금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동행해야겠습니다. 해경 대원이 수갑을 꺼냈어요. 장기훈은 한 발 물러섰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뒤는 바다였고 앞엔 사람들이 막아서 있었죠. 회장님, 장기훈이 마지막으로 윤태강을 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섬겼습니다. 25년간 섬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윤태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섬은 관리가 아니라 신뢰로 서는 거네. 자네는 그 신뢰를 저버렸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쇳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렸어요. 장기훈은 비릿한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씁쓸히 웃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군요. 아니, 윤태강이 말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거야. 장기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경 대원들이 그를 배로 안내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저항은 없었죠. 배가 천천히 선착장을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검은 바다 위로 배의 불빛이 작아졌어요. 윤태강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장기훈이 사라진 빈자리는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진 자리였습니다. 윤태강은 선착장을 돌아봤습니다. 출항 신고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발전기 예비 부품 긴급 반입. 마지막까지 거짓말이었죠. 그는 종이를 집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해송길을 따라 별장으로 돌아갔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렸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태강은 별장 현관 앞에서 멈춰섰어요. 이제 시작이야. 딸이 돌아왔고 거짓이 떠났습니다. 진실만이 남은 집.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섬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태강은 비서와 함께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출입은 단일 디지털 로그로 통합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반입했는지 모두 기록되고 자동으로 본사에도 전송되는 방식이었죠. 발주는 3자 견적 제도로 바꿨습니다. 한 업체가 아닌 세 곳에서 견적을 받고 현장 사진까지 첨부해서 검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창고는 QR코드 제고 관리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물품에 코드를 붙이고 입고와 출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그래야지. 어둠은 빛으로 몰아내는 거네. 윤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실에도 손을 댔어요. 바람길을 새로 열고 감귤나무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서연이 보강해둔 지지대 덕분에 나무들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주방에는 따뜻한 냄비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계란 부치는 소리, 김 굽는 향기. 정우는 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아이 주위를 맴돌았죠. 정우야, 밥 먹자. 네, 엄마.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식탁에는 세 사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윤태강, 서연, 정우. 잘 먹겠습니다. 정우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윤태강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래 잊고 있던 맛이었죠. 맛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진실을 몰랐어요. DNA 결과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윤태강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서연을 윤태강이 불렀어요. 이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네, 회장님. 둘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윤태강은 낡은 가족 액자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액자였어요. 이걸 기억하시오? 내 창고에서 봤습니다. 서연이 액자를 들여다봤어요. 해변의 가족 사진.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죠. 이 아이가. 윤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민지요. 25년 전에 폭풍으로 잃어버렸소.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뒤집혔고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소.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죠. 윤태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당신이 왔을 때부터 이상했소. 눈매, 자장가, 목덜미의 별 모양점, 쇄골의 흉터. 모든 게 민지와 겹쳤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소. DNA 검사를. 윤태강은 서류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결과는 분여일치 99.99%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를 보고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내 딸이요. 민지. 윤태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 바다, 폭풍, 차가운 물,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어둠.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알고 있어. 구조됐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새 이름을 받았죠. 이서연이라고. 윤태강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윤태강이 그녀를 안아줬어요.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어서 고마워. 윤태강이 말했습니다. 너와 정우 그리고 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윤태강은 현관에 걸 나무 간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공 작업실에서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은 것이었어요. 글씨도 직접 새겼죠. 다시 집. 처음 같으면서 새 것 같은 이름이지? 윤태강이 간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아버지라는 단어가 공기를 맑게 씻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뛰어나가 망치와 못을 가져왔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정우. 같이 달자. 윤태강은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현관 위에 고정했습니다. 정우가 아래서 못을 건네주었죠. 톡톡톡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간판이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다시 집. 햇살이 글씨를 비췄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휙 날아올라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서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올라왔어요. 계란전, 김구이, 맑은 미역국, 따뜻한 밥. 셋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돌고래 봤어요. 정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어디서? 저기 방파제 쪽이요. 다음엔 할아버지도 같이 보러 가자. 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도 터져 나왔죠. 식탁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 후 윤태강은 서재로 올라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섬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묻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서로를 믿는 집, 투명한 관리, 열린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이제 시작이야. 윤태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25년을 돌아온 자리에서 잃어버린 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서연과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하며 나누는 대화, 아이의 웃음,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하지만 윤태강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래로 내려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섬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